잦은 게릴라성 폭우로 우리 전국에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요. 피해 입은 모든 분들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아가 진행하는 사람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사랑의 애절함을 유심초가 부릅니다. 사랑이여. 행복했던 사랑이야 머물고 간 바람처럼 기약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돌아오라 사랑이여 내 사랑아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사랑은 타버린 불꽃 사랑은 한 줄기 바람인 것을 까맣게 잊으려 해도 왜 나는 너를 잊지 못하나 오 내 사랑 오 내 사랑 영원토록 멀리자 오늘은 폐쇄보다 강한 개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로 당선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에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적대국은 물론 동맹국들까지도 예외 없이 밀어붙이는 관세 정책은 정치는 없고 모든 것을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미국 우선주의는 현대판 쇄국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이러한 정책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초강대국 미국의 이러한 트럼프 정책에 대해 세계는 당황해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혈맹관계에 있는 우리로서는
강 건너 불구경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요. 트럼프의 등장이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쇄국보다는 개방이 강하다는 사실을 청취자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기원전 2세기경에 지구상에는 비슷한 크기의 건축물이 지어졌는데요. 중국의 만리장성과 로마의 도로였죠. 만리장성은 야만족, 특히 흉노를 막기 위한 폐쇄적 구조물이었고, 로마의 도로는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개방적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두 제국 중 누가 더 강력했을까요? 진나라는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을 끝내고 강력한 통일제국을 이루었지만 불과 20년을 넘기지 못하고 끝이 났지만 로마는 1000년 제국을 유지했죠. 일본 여류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의 이야기는 13권으로 된 흥미로운 책인데요. 시오노 나나미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당시 로마의 위상을 표현했죠. 로마의 도로는 토목 기술의 정수였는데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당시의 도로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그 견고함을 자랑하고 있죠. 로마의 도로는 고대 로마의 성장의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로마 도로 덕분에 로마인은 군대 이동과 물자 교역, 소식 전달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로마의 도로 체계는 5만 마일의 포장도로와 25만 마일의 비포장도로가 있었다고 하죠. 로마인들은 도로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를 만드는 기술에도 수준급이었는데요. 도로는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재화와 인력을 옮기는 수단이었죠. 로마 도로는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다니는 것은 물론 가축, 마차 등의 통행이 가능했죠. 도로는 작고 거친 길, 승마길, 터널, 수레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였다고 하는데요. 12표법에 따르면 도로의 최소 폭은 직선 구간에서는 2.45m였으며 9번 구간에서는 4.9m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도로망은 제국의 안정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중요하였는데요. 로마 군단은 신속하게 도로를 건설할 수 있었으며 일부 도로는 수천 년이 지난 뒤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로마 말기에 이러한 도로는 도리어 이민족의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에서는 도로를 라틴어로 비아라고 하였는데요. 이 낱말은 영어 웨이와 같은 의미이고 고대 영어로는 들어 올리다, 운반하다, 옮기다, 들다라는 뜻과 관련이 있다고 하네요. 최초의 포장도로는 아피아 가도였죠. 로마 도로는 단순한 통나무 길에서 포장도로까지 다양하였는데요. 포장도로의 경우 잡석을 깔고 밑에 층을 두어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며 돌과 잡석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 진창길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도로 건설 방법에 비추어 봐도 별로 손색이 없을 정도였죠. 울피아누스에 따르면 도로는 세 유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첫째가 공공도로로서 집정관 도로, 건의대 도로, 군용 도로를 말하고요. 둘째는 사설도로로서 시골도로, 자갈도로, 농업도로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지역도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의 도로는 로마가 가진 건축문화의 정수로 평가받았는데요. 가도는 고대 로마의 고속도로 역할을 했죠. 마차와 사람도 다닐 수 있다는 것과 통행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가도를 놓은 첫 번째 목적은 군대를 원활하게 그리고 빠르게 파견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가도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아피아 가도는 처음에는 카푸아까지였으나 이후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장악하게 되면서 브린디시까지 연장되었죠.
두 번째는 물류 이동이었는데요. 소금길인 살라리아 가도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로마 가도는 단단한 돌과 각종 건축 재료를 동원해 매우 튼튼하게 만들어졌다는 게 특징이죠. 로마 도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도로가 놓일 곳은 물론 양옆 수십 미터를 모두 벌목한 후에 도로가 놓일 땅을 아주 단단한 지반이 드러날 때까지 깊게 파죠. 그 다음으로는 도로의 너비 규격에 맞게 양옆으로 연석들을 놓고 그 사이에 작은 돌들을 채우고 모래 또한 촘촘히 더해져 돌들의 틈을 메꾼 후에 이 위에 자갈들과 점토를 섞어 붓고 수레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까지 쌓은 재료들을 단단히 다지고 표층의 재료들을 다시 넣고 물을 뿌려 잘 굳도록 하였죠. 완성된 표층은 비가 오더라도 젖거나 스며들지 않고 거북이 등껍질과 같이 빗물을 튕겨내고 흘려보냈으며 매끄럽고 평탄했죠. 도로 양옆에는 1마일마다 이정표를 세웠다고 하니 가히 오늘날의 도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간선 도로는 총 372개로 도로 길이를 합치면 8만 5천 킬로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지선 도로까지 합치면 40만 킬로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신다면 경부고속도로가 416km이니까 경부고속도로 같은 길이 1000개 정도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어마무시한 도로라고 할 수 있죠. 1990년 기준으로 미국의 총 도로망은 8만 8천 km 정도인데요. 로마가 가장 넓은 국토였을 당시에 총 면적이 미국의 영토 절반보다 좀 큰 정도였음을 감안하면 로마 제국의 도로가 얼마나 광대하게 건설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때문에 2세기 이래내오는 로마인들은 세계 평화를 이룩했고 우리는 도로를 따라 바다를 건너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나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다라고 했죠. 17세기 프랑스 시인 라 퐁테뉴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잘 정비된 로마 가도는 로마 제국이 다른 국가보다 물류와 사람이 원활하게 이동하는 중요한 요소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개방성의 상징인 로마의 도로에 비해 폐쇄적 상징인 중국의 만리장성은 흉노족 등의 유목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의 고대 진나라 시황제 때 기존의 성곽을 잇고 부족한 부분은 새롭게 축조하여 만든 거대한 성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후 명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역대 왕조에서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방벽을 지속적으로 보수하고 개축 및 신축하여 현재까지 남아있으며 중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유적이자 건축물로 알려져 있으며 1987년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답니다. 여기에서 장윤정의 초혼 듣고 오겠습니다.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낸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그저 행복할 테니 눈물 속에 난 그리워 보낼 뿐이죠. 스치듯 보는 사람이 어쩌다 내게 들어와 장미에 가시로 남아서 날 아프게 지켜보네요. 따라가면 만날 수 있나 멀고 먼 세상 끝까지 그대라면 어디라도 난 그저 행복할 테니 난 너무 행복할 테니 만리장성을 중국인들은 줄여서 장성이라고 하며 현재 남아있는 장성의 유적은 하북성 산회관에서부터 감숙성 가욕관에 이르는데요. 지도상의 연장은 약 2700km이지만 기복이 있거나 중첩된 부분을 고려한다면 5000 내지 6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거대함 때문에 달에서도 보이는 유일한 인공 건축물이라고 할 정도로 거대한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리장성은 진시황 치세 시기부터 명나라 시기까지 1000년이 넘게 축조된 성으로 이 때문에 구간마다 구조가 조금씩 다른데요. 진시황 치세부터 삼국시대 무렵까지의 만리장성은 이른바 토성이라고 하여 흙반죽을 먼저 깔고 그 위에 흙과 볏짚을 섞은 반죽을 쌓는 방식으로 성을 쌓았는데 여기에서 볏짚은 성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흙을 잡아주는 역할을 했죠. 벽돌을 사용하여 쌓은 구간은 명나라 시기에 쌓은 구간으로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의 기원은 춘추시대의 제나라에서 시작되어 전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위, 연, 조, 진 등 북방의 이민족과 국경을 접하고 있던 국가들이 국경의 북방의 방어를 위해 장성을 쌓았다고 하는데요. 한, 제, 초 등은 북방의 이민족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쌓은 장성은 서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중국 본토 안에 건설되었죠. 기원전 222년에 진의 시황제가 중국을 통일한 후 중국 안에 있던 장성을 파괴하고 흉노를 방어하기 위하여 북쪽에 만들어졌던 여러 성을 보수하고 서로 연결해 장성을 쌓았는데요. 기록에 따르면 몽염 장군에게 장성을 쌓도록 명하여 기원전 214년경에 완성하였으며 동쪽으로는 요동에 이르렀고 서쪽은 임조, 현재의 감속성 민현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후 한나라의 무제는 흉노를 몰아내고 영토를 확장하면서 장성을 서쪽의 옥문관까지 확장했죠. 후한 시기에는 흉노의 세력이 크게 약화되어 이후 수백 년 동안 장성의 개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시기의 장성은 현존하는 장성과는 위치도 전혀 다르고 쌓는 방법도 달랐는데요. 현재의 장성보다 더 북쪽에 위치하며 대부분 흙으로 쌓은 것이기에 현재의 만리장성과 달리 높이도 낮았지요. 이 당시의 만리장성은 긴 장벽 형태의 성벽뿐 아니라 국경 초소나 보루, 요새 등으로만 이루어진 구간도 다수 존재했으며 성벽이 끊긴 곳도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북방민족과의 경계가 아닌 요동 남부에 설치된 만리장성은 본격적인 성벽이라기보다는 전진기지 성격의 요새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남북조 시대의 화북을 통일한 북위는 북방의 유연을 방어하기 위해 원래 장성의 위치보다 남쪽에 새로운 장성을 쌓았는데요. 이것이 현재 남아있는 만리장성의 기초가 되었다고 하네요. 수나라는 통일 이후에 만리장성을 보수하고 남쪽에 새로운 장성을 쌓았는데요. 당대에는 북방을 경영하고 북방의 이민족을 지배하면서 만리장성은 유명무실해졌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반대로 이민족인 거란, 여진, 몽골 등이 지속적으로 공격해와 장성 너머의 영토를 가지게 되면서 만리장성은 무력화되고 방치되기도 하였는데요. 원을 몰아내고 명이 세워진 뒤 원의 재침입을 막기 위해 장성을 강화하고 신축하여 지금 형태의 장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영락지 때부터 건설을 시작한 만리장성은 북위 및 북제의 장성의 기초가 되었으며 주로 북경 인근의 동단을 중심으로 축성된 명나라의 만리장성은 가정제 연간에 몽골의 침입이 가속화되면서 더욱 견고하게 건설되었으며 서쪽의 장성들도 지속적으로 개축되어 16세기 말에 비로소 지금의 장성이 모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중국 정부는 만리장성을 중요한 역사적 문화재로서 보호하고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했는데요. 오랜 세월 세계 유수의 관광명소로 만리장성은 이름이 높았으나 지역 주민이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한 집의 재료나 관광객에게 판매하기 위해 장성의 벽돌을 훼손해서 지속적인 파괴가 이루어졌고 거대한 댐 공사로 인해 일부가 물에 잠기기도 했다고 하네요. 만리장성 주변의 감숙성과 섬수성은 중국에서도 가난한 지역 중 하나로 만리장성을 훼손하는 데 대한 당국은 대책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2006년 4월에 열린 중국의 학술단체 중국장성학회의 조사에 의하면 만리장성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는 지역은 전체의 20% 이하이고 일부 현재 존재하는 지역도 30% 정도이며 남은 50% 이상은 모습이 사라졌다라고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 중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는 베이징 부근의 팔달령 장성인데요. 수도인 베이징에서 80km 떨어져 있다는 지리적 장점과 함께 용이 춤을 추는 듯한 역동적인 형상 때문에 팔달령은 1년 내내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2009년 만리장성의 전체 길이와 위치를 확정하여 발표하였는데요. 중국이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있는 호산 산성이 고구려의 박작성이라는 사실에 언론이 주목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죠. 중국의 조사는 만리장성으로 대표되는 진나라 및 한나라, 명나라의 장성 유적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역대 왕조에서 건설된 다양한 장성을 조사하여 그것을 모두 합산하여 만리장성의 길이가 연장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리장성은 중국의 성벽으로 흉노족이나 몽골족과 같은 북방 유목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전국시대 건설이 시작되어 후대 왕조에 의해 확장 보수되어 온 인류 최대의 성곽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리장성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만리가 조금 더 길며
만리장성의 9번 커버를 전부 펴면 그 길이는 무려 한반도를 감싸고도 남으며 비행기로 5시간이 넘게 걸리는 길이라고 하니 그 크기가 짐작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중국 최초의 장성은 초나라가 쌓은 장성이라고 하는데요. 초나라는 남방에서 광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중원 국가들의 영토를 빼앗으며 서서히 북진했죠. 그렇게 얻은 영토 중에는 중원이라고 불리는 하남성 일대는 국경으로 삼을 만한 자연 경계가 없었기에 초나라가 차지한 이 영토는 삼면으로 다른 중원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으므로 이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 300km가 넘는 장성으로 영토 전체를 둘러싸는 형태의 장성을 건설했는데요. 이것이 만리장성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시한부 인생의 절박한 삶을 애절한 목소리로 정훈이가 부릅니다. 서잔나. 해는 서산해지고 쌀쌀한 바람 부네 날리는 어덩이 가을은 깊었네 꿈은 사라지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 내 생명 어덩이 닮았네 모진 바람을 어이 견디리 지는 해 잡을 수 없으니 인생은 허무한 나그네 봄이 오면 꽃 피는데 영원히 나는 가네 지는 해 잡을 수 없으니 인생은 허무한 나그네 봄이 오면 꽃 피는데 영원히 나는 가네 이후 장성 건설은 춘추 전국시대 강대국들의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전국시대 초기 영역 국가로서 재빠르게 변법에 성공한 위나라는 서쪽의 강국 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서쪽에 장성을 쌓았고 이 장성은 지금의 함곡관보다 훨씬 서쪽에 있으며 지금의 서안시 동쪽에 있는 화산 북쪽에 그 유적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길이는 대략 60km 정도로
제나라는 남쪽에 장성을 건설했는데 이는 당시 강국이었던 오와 월 그리고 초나라를 견제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만리장성을 쌓은 것으로 유명한 진나라 역시 전국시대 때부터 전국적으로 장성을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건국 초기 때부터 상대해온 오랑캐인 융적 그리고 북방의 흉노 등의 유목민족을 상대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이러한 장성 축조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자국 영토와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었죠. 전국 시대가 되면 기술 발달과 인구의 증가, 국가 권력의 강화로 중국 내지가 충분히 개간되었기 때문에 이제 자국 영토를 개발하고 개척하는 것보다는 이미 개발된 상대국의 영토와 인구를 빼앗는 형태로 전쟁의 양상이 변했죠. 이런 변화로 인해 효과적인 영토와 인구의 보호가 절실했는데요. 전국시대 각 국가가 행한 이른바 변법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성은 그 주요 방편 중 하나로 그 자체가 영토를 둘러싸 보호하기도 하지만 적의 침입과 기동로를 제한하고 아군의 빠른 대응을 가능케 해주어 영토와 인구 보호에 효과적이었죠. 이러한 목적의 장성 건설 사례는 최초의 장성 건설 국가인 초나라, 그리고 한나라와 위나라, 제나라 등 중국 내지의 국가들에서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는 북방 유목민족과의 경계선 확립이었죠. 장성과 경보체제를 갖추면 아무래도 유목민족이 남하하기 어려워지는데요. 그 전에는 주요 감시망을 피해서 목축, 동물들을 이동시켜 눌러 살면 그만이었지만 장성 축조 이후에는 대규모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연 경계가 부족한 지역에 장성을 건설함으로써 목축민들이 내려오는 한계를 설정하고 그를 통해서 수월하게 국경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러한 장성 건설의 사례는 북방 유목민족과 접한 북쪽의 국가들, 즉 진, 조, 연나라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은 평야인 지역이 아주 많아서 특정 방어 거점들을 뚫으면 중국 전역이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만약 장성이 없었다면 화북은 유목민의 침공 및 약탈에 더 시달렸을 것임은 자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즉 만리장성은 유목과 농경을 나누는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화북과 몽골 고원에서는 지형을 이용할 수 있는 방어선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을 구분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비록 마음만 먹으면 만리장성을 돌파하기는 용이했으나 대군이 통과할 길목은 한정돼 있기 마련이며 이로 인해 만리장성은 마치 강과 같은 방어 능력을 보여주었죠. 중국 명나라의 정하와 이탈리아 제노바의 콜럼버스를 비교해 보는 것은 흥미로운데요. 지금이야 영국이나 미국의 해양 세력의 중심에 서 있으나 과거에는 중국의 정복군주 중 한 사람인 명나라 영락제 때 해양 세력의 중심은 중국이었는데요. 당시의 해군력은 대단했죠. 정화는 1405년에 해외 원정을 시작했고 콜럼버스는 그보다 87년 후인 1492년에 탐험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정화는 300척의 배를 가지고 원정을 진행했으나 콜럼버스는 3척의 배를 가지고 탐험을 했고요. 선단의 규모에서 100배의 차이가 났다고 하네요. 정화는 2만 7천 명의 선원을, 콜럼버스는 90명의 선원을 가지고 탐험을 해서 선원 규모에서는 3 0 0 0배, 3 0 0 0배의 차이가 났죠.
정화는 120m 길이 2,000톤 규모의 대형 선박을 가지고 원정을 진행했으나 콜럼버스는 19m 길이의 산타마리아호를 타고 모험했는데요. 규모면에서 정화의 함대가 콜럼버스의 함대를 압도했죠. 대기업과 벤처기업의 차이 정도라고나 할까요? 그런데도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여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지만 정화는 30년 가까이 7차례의 탐험으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까지 도달하였음에도 이후 역사에는 큰 영향을 끼친 바가 없었는데요. 왜 그런 차이가 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콜럼버스는 망망대해 바다를 향해서 나갔고 정화는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했다는 것인데요. 콜럼버스는 인도, 중국, 일본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항로를 발견하려는 목적으로 바다를 건넜지만 정화는 그저 옆에 있는 나라를 조공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전하게 해안선을 따라서 항해하였다는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했지만 정화는 대단한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정화는 바다로 나갈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둘은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해안선에서 배를 띄웠지만 정화는 해안선이 땅끝이라고 생각했고 콜럼버스는 해안선은 새로운 바다의 시작이라는 공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정화는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콜럼버스는 자신을 변두리라고 생각했죠. 과거 인류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온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했을 때는 과학 발달이 없었죠. 하지만 훗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류는 과학 문명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중국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중국은 자신이 가운데 즉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먼 곳을 탐험할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미 중국은 유럽에서 많은 상인이 찾아와서 물건을 사가는 경험을 하였음에도 동쪽으로 항해해서 자신이 직접 유럽에 갈 생각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자신이 중심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중국이 자신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데는 지리적 이유가 크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지리의 힘의 저자 팀 마샬에 의하면 중국은 해안선이 둥그런 모양이어서 중원에서 같은 거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중원을 차지하는 자가 해안선까지 장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를 잡았을 것이라고 했다는데요. 유럽은 세로 폭이 좁은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아프리카 대륙과 접하고 있으므로 바다 건너에 거대한 대륙이 있다는 경험을 통해 자신들을 변두리라는 자의식이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죠. 구한말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개방보다는 쇄국 정책을 펴는 바람에 메이지 유신으로 개방 정책을 폈던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지배를 당하는 아픔을 겪었는데요. 지금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이 그동안 세계의 패권 국가의 위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언급되는 시점에서 저는 로마의 도로를 개방성으로 중국의 만리장성을 폐쇄성으로 규정하여 로마 제국이 중국보다 강한 제국이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충훈의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들으시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주 FM 93.9MHz 남산지기 장명하가 진행한 사람 사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히 계십시오.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지나간 시간들이 아쉬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과 세상에 떠다니는 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2번 한데도 웃어 넘길 그럴 나이야. 나이가 든다는 게 화가 나. 떠나간 내 사랑이 그리워. 고독을 달래주던 친구도 하나둘 떠나가누나. 늙어간다는 게 창피한 일도 아닌데 저 멀리 지는 석양과 닮아서 맘이 서글퍼. 길을 잃어도 좋아. 두렵지도 않을 나이야. 이별 2번 한데도 웃어 넘길 그럴 나이야. 외로움에 지쳐도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 웃어버릴 그럴 나이야.